안녕하세요. 추운데 진짜 오늘 너무너무 춥죠. 최고로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출문제도 좀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안내드리는 이 설명회는 그 시험을 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시험 처음이신 분? 네, 대부분 처음이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랑 이제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보면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거대로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쭉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 4학년이신가요? 4학년?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4학년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열공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사실 이 시험이 점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쟁률도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원이 누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하는 그런 길이 더 좁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자꾸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왕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정말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나머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에 올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이제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약간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결국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그렇게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오셨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끝까지 좀 갖고 계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아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임용시험, 특수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페이지에 나와 있죠. 임용시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유아, 중등, 초등 이렇게 세 부분의 전공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유아랑 초등은 같은 이제 같은 그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중등은 이제 다른 다른 유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공통적인 그런 특수교육학을 보셔야 되는 거고 다른 점은 교육과정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초등이랑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이랑 초등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그 학년기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보시는 거고 중등은 이제 중고등학교에 포함되는 걸 이제 보시는 거죠. 우선 유아, 초등에 나와 있는 거 다 이제 섞여 계시니까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크게는 시험 과목이 교직 논술이랑 교육과정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교직 논술은 어떤 것이냐면 논술이에요. 논술. 1200자로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1시간 안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 교직 논술에서는 우리 전공이랑 관련된 지식을 묻기도 하지만 아주 세세하고 지엽적인 그런 지식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수교육에서 좀 큰 아니면 중요한 주제가 되는 뭐 접근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중요한 전략이라던가 통합교육이라던가 행동수정이라던가 이런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상황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알아두실 거는 이 교직 논술에 대해서는 사실 합격하신 분들 보면 이 교직 논술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웬만큼은 이제 연습을 하셔서 쓰시니까. 근데 이 교직 논술을 어느 정도 쓰시는 데에는 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장기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모의고사를 하거나 해서 이제 첨삭을 해보거나 하면은 이건 글을 쓰는 것이다 보니까 글솜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덜 알아도 잘 쓰세요.
그런데 많이 알지만 글솜씨가 좀 없다거나 글을 쓰는데 약간 좀 뭐 자신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많이 아시는 분인데 교직 논술을 좀 논리적으로 잘 못 쓰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글 쓰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이제 60분 안에 여러분들이 1200자로 완성된 글을 쓰셔야 되는 거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장기간 이제 조금씩 이건 막 벼락치기해서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읽고 관련된 글들, 개론서들, 기사 아니면 뭐 현장 특수교육 잡지 아시죠? 현장 특수교육 잡지 아세요? 그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현장 특수교육이라고 이제 웹진이 따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나오는 게 막 시험 문제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그게 분기별로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아 요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아니면 요즘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잘 쓰시는 데에는 글을 무조건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잘 쓰여진 글을 많이 읽으시면 나도 모르게 그런 요령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교육, 현장 특수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잘 쓰여진 기사라던가 개론서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개론서라고 강론서 개론서가 있는데 개론서를 꾸준히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도 아마 계속 하게 될 텐데 임용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의 정말 공통점은 다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계속 보시면서 나는 어떤지 교직 논술을 막 어떤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잘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보시고요. 그런 점들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전체에서 2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안에서도 이제 배점이 정확하게 이제 채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채점이 되는 거고 교육과정 80점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과정 80점이라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특수교육학, 여러분들이 학부 때 공부하신 내용들, 그래서 뭐 정신지체, 지적장애, 정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수단 개별화 등등등 특수교육학 전 영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은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유치원 파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이신 분들은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보시고 특수교육 과정의 초등 부분을 다 보시고 또 일반 초등교육과정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특수이신 분들이 공부하실 양이 정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제일 내내 1년 내내 제일 막 어디까지 얼만큼을 봐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도 많으시고 제일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많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들도 장기간으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수 초등이신 분들은 보통 이제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일반 초등교육과정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영역은 우선 시험 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아래에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참고로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수교육학은 뭐 예를 들어서 정서 및 행동장애 뭐 무슨 저자 어디서 나온 책 이걸 봐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나온 모든 게 다 범위가 되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특수교육학이랑 관련된 모든 이론서, 우리 전공서가 전부 다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특수교육 과정은 대신 한정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나온 교육과정 있거든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실 때 특수교육학은 훨씬 장기적이고 훨씬 오랫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수교육 과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은 국가에서 나온 교육과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시험 그 시기별로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이제 그러니까 암기만 그냥 하면 되니까 교육과정은 좀 하반기에 좀 지나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 실행만 잘 하시면 암기만 잘 하시면 자 그래서 크게 유아특수랑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 교육과정 구분이 되고 교육과정이라는 그 시험 과목 안에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과 전공별 해당 교육과정 영역이 들어간다는 것. 자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 임용 치시는 모든 전공의 모든 뭐 우리 전공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거기 올해 일정을 뒀으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것도 꼭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답형 시험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3년 전쯤까지만 해도 이제 객관식이었다가 시험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답형으로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뭐 아직 다른 전공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공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많은 기출 문제는 없죠. 서답형에 대한. 그리고 뭔가 뭐랄까요, 그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애매할 만큼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답형이라고 하는 거는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 놨죠. 서답형은 주관식인데 주관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 하나만 써도 되는 게 있고 한 줄로 써도 되는 게 있고 논술을 쓰는 것도 있고 그걸 다 포함하는 게 서답형이에요. 그래서 서답형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그리고 우리는 서답형이니까 이제 시험,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전공 시험을 치실 때 이거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 과정에 대한 기입, 서술, 논술 문제가 다 다뤄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보시면은 1차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2차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2차는 보시면은 이제 면접, 그 다음에 지도안 작성, 실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여기서 뭐 면접을 본다고 할 때 되게 무슨 뭐 회사 면접 이런 것처럼 되게 뻔하고 되게 뭐랄까요? 되게 뻔한 질문이라던가 좀 방대하고 좀 큰 포괄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걸 묻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지식을 묻기도 해요. 문항 자체,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1차에서 공부하신 특수교육학의 내용, 특수교육 과정의 내용을 1차에선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죠. 근데 2차로 가면 말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면접이 뭐 특수교사로서 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돼 이런 것만 보는 면접이 아니고요. 심층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잘 말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내용을 1차에서는 쓰면서 그 다음에 2차에서는 말로 행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도안 작성하는 게 있고 실연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미리 한다고 하셔도 막상 여러분들이 1월에 공부를 시작하시다 보면은 이걸 그 중간에 여기에다가 시간을 할애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생하셨나요? 교생하실 분들도 계시고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그 현장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교생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학교를 다니시거나 4학년이시거나 하셔서 교생을 하실 분들이면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그리고 교생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경험도 있지만 이런 점들 가면은 수업 실연도 하게 되고 지도안 작성 정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배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하셨던 분들도 대비하실 때 그때 했던 거, 교생 때 했던 거 그런 자료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는 우리가 미리 꾸준히 또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막 1차 공부하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생각을 그냥 많이 해두시고 수업 실연을 했던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뭐 가끔 아니면은 좀 일정 시기 조금 단기더라도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반기에 가면 정말 못하고요. 상반기에 단기적으로라도 스터디를 하시던가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뭐 영상을 찍어 보셔도 좋고 지도안 작성을 해보셔도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도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포함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로 가면 중등특수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중등특수는 아예 이제 전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학 시험을 다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학이 객관식으로 다 보던 그런 시험이 이제 교직 논술로 초등에서는 유아초등에서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중등특수 같은 경우는 교육학을 논술로 봅니다. 한문항으로. 근데 교육학이 얼마나 공부하는 양이 많은지 아시죠? 근데 그 많은 범위에서 한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거도 대비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봤더니 이제 교육학이랑 관련된 뭐 강의를 보시던가 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 이제 뭐 출제가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시고 그런 정리가 된 것들 위주로 보셔서 어느 정도 다 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술형에 대한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초기에 꼭 해두셔야 돼요. 이걸 나중에 해야지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 전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수 임용뿐만 아니라 모든 임용을 치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따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교육학에 대한 지식은 좀 쌓아두시고 연습을 해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꾸준히 연습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는 중등은 전공 A랑 전공 B로 나뉘어지고 기입형, 서술형 2교시는 그 다음에 3교시는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항이 올해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험 친 거 있죠? 올해 시험 칠 때 문항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좀 변동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입형 10문항, 서술형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4문항, 논술형 2문항 이게 다 우리 전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출제 범위 보시면은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임용 출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범위는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옆에다가 교육과정이라고 써두시고 밑에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교과 교육학은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에 해당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한 30%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 문항에서.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하는 특수교육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특수교육학 비중이 훨씬 높죠? 그죠? 초등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비중도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중등은 특수교육학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교육학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은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출제가 되는 게 좀 한정적으로 있어요. 뭐 총론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만약에 교육과정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총론, 직업교과 이런 식으로 중등 같은 경우는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이신 분들은 거의 한 80%를 특수교육학에 맞춰서 공부를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해 두셔야 돼요. 중등은 초등보다 특수교육학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약간 어렵게 아니면 좀 깊게 자세하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영역이더라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하셔서 교과 내용학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에 비중을 두고 많은 노력을 쏟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전공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아 초등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논술 문항은 없거든요. 기입 아니면 서술이에요. 그런데 중등이신 분들은 우리 전공 특수교육학이나 특수교육 과정에 대한 논술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공 초등 중등 할 것 없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기간에 확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꾸준히 많이 써보고 읽어보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같은 경우도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층 면접,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볼 내용들도 많고 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볼 시험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건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시험의 유형을 간단하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서답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술형, 서술형, 기입형으로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은 2014년도에 나왔던 중등 기입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입형은 간단하게 용어만 쓰시면 돼요. 단어 하나 쓰시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기억이랑 니은에 들어가는 말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키워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설명들과 관련을 지어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용어를 쓰시는 거니까 이제 객관식일 때랑은 또 다르게 이해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암기가 되지 않으면 답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키워드 암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진 그런 시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1번에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난이도가 이제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청력 검사랑 관련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그냥 괄호로 비워놨죠. 이런 유형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괄호로 비워두는 거는 이제 기입형 중에서도 되게 단순한 거고요. 그 아래 예시 2를 보시면 이것도 기입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대화 내용이 나와 있고 교사가 이런 설명을 하였죠. 그러면 교사가 설명한 이 개념,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적용된 개념이 뭔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뭘 써라 이게 아니라 이 대화 내용에 적용된 개념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기입형이더라도 괄호를 그냥 뚫어주는 게 있고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 적용된 개념을 찾는 게 있고
또 어떤 순서를 찾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비워놓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입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시 3을 한번 보시면은 초등 문제입니다. 초등 문제는 참고하실 것이 중등보다 문항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문항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정보를 주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다양한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문항 안에 들어가는 개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통합교육 하나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통합교육, 행동수정, 자폐 이런 게 그냥 한 문항에 섞여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시 3번 보시면은 예시 3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행동의 기능평가에 대한 결과, 대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유형이 될까요? 이게 문제행동의 기능을 쓰시오 그랬죠. 기입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기능을 쓰시는 건데,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뭐 대체행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 가지 쓰시오. 서술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받게 되실 텐데 시험을 보실 때 이 답안지 이 공간에서 밖에서 벗어나는 건 채점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되는 말을 아주 명료하고 간결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합격하신 또한 합격의 비결 중에 하나는 길게 쓴다고 절대 좋은 점수 받는 거 아니고요. 쓸데없는 말 없이 명료하게 간결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출문제를 보시면서도 이제 뭐 연습을 하시겠지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서브노트 정리를 하시고 하시는 그런 요령들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한두 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술형의 또 대표적인 유형 중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번 문제 보세요. 위에서 1번, 4번 중에서 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를 골라라, 두 개를 골라라, 그리고 그 이유를 써라. 아니면 그것에 대한 수정사항을 써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유형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써야 되냐면 틀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됐다. 그럼 이건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맞게 잘 쓰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도 논리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간결하게 잘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암기한다거나 해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기출문제가. 그래서 이제 가장 계속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각 영역별 아니면 테마별 키워드 정리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번에도 보시면 강화 기법도 쓰고 강화 기법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도 지금 만약에 기출문제 처음 보시면 약간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 유형을 한 번씩 보시고 문제를 다 풀진 않으시더라도 유형을 좀 봐두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이 뭔지 서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충 감이 잡히셨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나온 문제, 예시 5번 보이시죠? 2015년 초등 문제 보시면은 대화 내용이 나와 있고 대화 내용에서 거기 보시면은 뭐 기억이랑 니은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욕을 많이 해요. 문제 상황에서 교사가 뭐 어떤 A 학생에게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 이유를 써라.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암기한 내용을 달달 외워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적용해서 여러분의 말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유를 쓰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 전략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게 맞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쓰시거나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어디서 봤던 말들, 어디서 뭐 외웠던 걸, 그런 걸 이제 이거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보거나 첨삭하거나 할 때 보면은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는 걸 그냥 내가 암기한 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되게 많아요. 문제에 적용하지 않고 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차별 강화다. 그러면 차별 강화 내용 내가 아는 거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랑 관련 지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서술형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입형, 세부 활동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보면은 문제에 제시된 정보가 많죠. 가나 다 막 이렇게 해서 많은데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모든 문항은 물론 좀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기출분석 하시다 보면 이 문제는 좀 이상하다 이런 게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문항은 문제 안에 전부 다 단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안에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초등 문제처럼 중등도 가끔 이런 유형이 나오긴 하지만 문제에서 주는 정보가 많을 때 문제에 나온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보시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논수령. 중등에서 전공 논수령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수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고 이거에 대해서 거기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유를 쓰시오,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논술형은 정말 그야말로 키워드는 들어가야 돼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그 실제 시험에서 문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채점 요소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점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채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채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채점 요소에 대한 키워드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쓰시느냐는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 문항도 보시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내용까지 볼 수는 없지만 절대로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서술형도 다 쓰고 이 논술형에 대한 거를 시간 안에 완성해서 쓰려고 하면 실전에서는 마음이 정말 급해지고 하셔서 제대로 쓰시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형은 정말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논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논술형은 잘 쓰기 위해서는 개요를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개요 세우기. 그래서 논술형에 대한 대비를 하실 때 처음부터 백지에다가 내가 글을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건 막막하고 자신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은 논술형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난 이번 한 달 동안은 개요만 다 세워봐야 되겠다. 왠지 논술에 나올 것 같은 주제를 이렇게 쫙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개요를 그냥 간단하게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써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비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보시기에는 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유형만 좀 파악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기회가 되시면은 다 평가원에 문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고 쉬우니까 공부하시기 전에 1월 달에 기본 이론반 하시기 전에 문제를 그냥 쭉 한 번씩 보세요. 눈으로. 아,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좀 더 요령 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각각의 대비 전략을 이렇게 좀 14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사실 우리가 보는 시험에 기입형만 있다. 그러면 정말 암기, 무조건 암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서술형이 있고 논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입형에 대한 공부, 서술형, 논술형 이걸 따로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키워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시면서 키워드를 암기했다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쓰는 문장, 내가 쓰는 말로 완성하는 연습을 그걸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일 때는 사실 좀 이 서답형일 때보다 약간 덜 부지런해도 시험을 1차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알면은 이제 번호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써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많이 써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기본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정리하고 암기하기 시작할 때는 나중에는 전부 다 여기만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막 아대 같은 거 하시고 파스 붙이고 이렇게 막 다 쓰세요. 너무너무 많이 써봐야 되니까. 그리고 손이 외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써보시고 많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점들을 간단하게 써놨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해봤지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눈으로만 봐서 알겠다, 이건 다 하거든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점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형은 여러분들이 혼자 쓰고 혼자 읽어보고 잘 썼다 이렇다고 해서 잘 쓴 게 절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형이나 뭐 면접이나 수업 실연이나 교수 지도안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서로서로의 그런 시각으로 봐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스터디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도 마찬가지 1년 내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시기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논술형에 대해서 써보고 서로 첨삭해주고 봐주고 이러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에는 이제 공부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제일 위에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게 객관식이든 서답형이든 무슨 형태든 기본 이론 다 기본 이론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뭐 가장 먼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1년 중에 가장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충분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처음 시작할 때 기본 이론반인 것 같아요. 간혹 기본 이론반을 하실 때, 그러니까 기본 이론 정리를 하실 때 1, 2월 2달 동안 다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2월 2달 안에 무조건 끝내는 거에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워낙 특수교육학에 새로운 책도 계속 많이 나오고 범위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처음 공부하시는 거면 기본 이론에 그냥 넉 달 아니면 석 달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처음 공부하시면 특히나 교육과정이든 특수교육학이든 너무 빨리 이걸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또 다시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기본 이론을 예를 들어서 서브노트를 하신다면 서브노트를 또 만들 일이 없도록 아니면 자료 정리를 또 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첫 번째 보시느냐 두 번째 보시느냐 내가 얼마나 빠르게 습득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니까 절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맞게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게 해서 기본 이론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거든요. 아직 시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진짜 많아요. 정말 그걸 다 영역을 제대로 정리하시려면 매일매일 하루 종일 10시간씩 하셔서 두 달 해도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딱 시작했을 때는 되게 막 너무 이제 최고조로 이 열정이 넘칠 때여서 빨리 열심히 해버리고 또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또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대로 한다는 거에 꼭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시면서 두 번째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과정은 결국 자료 정리인 것 같아요. 자료 정리.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원문을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법에 나온 거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특수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는 1년 사이에도 새로운 책도 또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자료를. 영역별로 나만의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뭐 수험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수없이 많은 강론서, 개론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죠. 내가 무슨 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자료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험서 1, 수험서가 있어요. 수험서라고 하는 건 이제 시중에 학원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기본 이론서. 거기는 이제 웬만한 개론서나 강론서에 대한 내용을 다 요약 정리를 해놨죠. 근데 아니다. 나는 그거 말고 내가 그걸 직접 보겠다 하시면 그게 아니라 개론서랑 강론서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수험서 하나를 정해서 그걸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덧붙여 나가시거나 그걸로 서브노트를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죠.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개론서랑 강론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개론서가 어떤 거죠? 특수교육학 개론서는 한 권의 특수교육학에 대한 뭐 이해 아니면 행동수정, 평가, 지적장애, 자폐 이런 각각의 영역에 한 권에 간단하게 다 나와 있는 거. 그걸 개론서라고 하고 강론서라고 하는 건 하위 영역에 대한 전공, 구체적인 전공 서적, 지적장애 이해, 행동수정, 긍정적 행동지원 이런 게 강론서죠. 근데 특히나 또 중등이신 분들은 강론서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강론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수험서를 보시면 다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출처.
그래서 수험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출처를 우선 알아보고 그 책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좀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무작정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자꾸만 이제 저도 자꾸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자료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5월 되고 6월 되고 7월 8월 됐을 때 뭘 봐야 될지 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정리, 내가 보는 자료 정리를 반드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은 단권화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단권화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험서 내가 1년 동안 볼 책을 하나 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끼워서 거기 포스트잇도 붙이고 거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 책에다가 내가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에다가 자료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덱스 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서브노트를 아이의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수험 생활을 한다면 제가 공부를 한다면 서브노트를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서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써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하시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요. 진짜 오래 걸리고 되게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하다 보면 이러고 있어요. 하다 보면 그냥 다 베껴 쓰고 있어요, 내가.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면서 손으로 그냥 베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는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한번 해놓으면 내가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훨씬 암기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성에 맞고 내가 그 과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면 서브노트를 하시는 게 서답형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답형이라고 해서 서브노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서브노트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쓰는 것 자체가 체질에 너무 안 맞고 그렇게 막 정리하고 쓰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죠. 나중에 쓰면서 외우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워낙 많으니까 또 많은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역별로 나눠서 정리해 놓은 걸 공유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타이핑에서도 많이 하시고. 타이핑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타이핑하는 거는 별로 물론 자료 정리는 깔끔하게 되고 보면 정말 뿌듯하고 좋겠지만 결국은 써봐야 되니까 이왕 하는 거 쓰면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체계적인 자료 정리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시고요. 많이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해보시기도 하시면서 중요하게 내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방법 한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나만의 방법으로 자료 정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가장 이제 그게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 대한 그 준비를 할 때 첫걸음인 것 같아요. 공부 시작하실 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염두해 주시고요. 그 아래는 설명은 이제 뭐 암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건데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도 1년 내내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냥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분명히 중간중간에 슬럼프도 올 수가 있고 너무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렇게 외웠는데 또 생각 안 나고 너무 많으니까 생각이 다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고 우울해지고 외웠는데 막 자괴감 들고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때에도 그냥 좀 뭐랄까요? 약간 태연하게 그냥 마음을 비우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냥 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반복 연습을 하겠다.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 정리나 이제 유형별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맞추어서 어떤 식으로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는 이제 합격 전략으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역별로 특수교육학이랑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중복이 되네요. 자꾸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수교육학은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책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올해도 책이 정말 매년
점점 더 많이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체크하는데 거기 보시면 뭐 개론서의 중요성, 강론서의 중요성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교육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우선 영역별 이론에 대한 이해 하셔야 되고요. 이해 안 하고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고 이해 안 하고 암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암기한 내용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해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걸 기본 이론 정리하실 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래야 훨씬 더 암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계속 따져보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암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용어 정리 이런 게 서답형에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입형에서도 보셨지만 핵심적인 용어 하나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하시는 거, 키워드 정리하시는 거 꼭 알아두시고 개론서, 강론서 이걸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지만 개론서는 한 권의 특수교육학 전 영역에 대한 것을 챕터별로 간단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어떨까요? 내용의 깊이는 좀 깊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개론서 같은 경우는 전 영역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책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공 책들은 번역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냥 쓰시는 책들도 있지만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번역을 잘 해놓은 책은 보기가 좋은데 어떤 것들은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용어도 이상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개론서 같은 경우는 번역한 것보다 이제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으니까 번역한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직접 쓴 그런 책들을 개론서를 꾸준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논술 쓰실 때 아니면 구술 면접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읽을 때는 어떠냐면 저도 맨날 책을 보니까 그냥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봐도 뭐 그냥 아닌 거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계속 읽으시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발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특수교육 아까 말씀드린 책이나 개론서 이따가 뒤에서 책 목록에서 몇 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 유명한 개론서 그런 것들은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틈틈이 계속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론서는 말씀드렸지만 영역별, 하위 영역별 이론을 아주 자세하게 그 다음에 최신의 이론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전공 서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강론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좋죠. 좋은데 그걸 다 보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통 수험서에는 강론서에 있는 내용을 웬만하면 다 담아요. 그런데 다 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그래프를 모두 다 담을 수는 없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무슨 사례 이런 건 다 실을 수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론서를 만약에 보신다면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제 강론서마다 나와 있는 예시라던가 사례라던가 이런 설명들 있죠. 긴 설명들. 그런 걸 보시면은 또 이제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개론서와 강론서는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장기적이어야 된다는 것.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정말 사실 제 생각에 사실 또 저는 시험 치는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먹으면 한두 달에 암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수교육학은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특수교육과정 밑에 보시면은 이제 교육과정은 무엇이냐라는 걸 또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나온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이 학년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라 라는 걸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이에요.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조금 좀 복잡해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안에는 유아, 초등, 중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 다시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이 있어요. 요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은 나중에 공부하기 시작하실 때 다시 파악하셔도 돼요. 교육과정을 보통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C라고 쓰기도 하는데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기에 따른 유치원,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이 있고 선택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공 상관없이 다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유아면 유아,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유아이신 분들은 유치원 교육과정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초등이신 분들은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초등에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유치원, 이거는 뭐냐면 일반 교육과정 있죠.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 일반 교육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장애 학생들에게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교육과정은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것들. 근데 장애가 심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런 교육과정을 적용하기가 힘들면 그때 적용하는 게 기본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초등이신 분들은 기본교육과정의 초등에 해당되는 내용과 공통교육과정의 초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등이신 분들은 기본교육과정에서 중등에 해당되는 내용과 선택교육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교육과정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전공에 따라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제일 처음에 아마 1, 2월에 교육과정까지 공부하시기에는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3월, 4월 아니면 5월 이럴 때 교육과정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교육과정 공부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그냥 남들이 본다고 아무거나 사서 보시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되는 시험 범위가 뭔지 전공별로 파악하시는 것부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육과정 공부하실 때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제 교육과정이 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시 체제가 있고 뭐 정기적으로 변환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수시 개정 체제라고 하여서 뭐냐면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뭐 2013년 개정, 2011년 개정 이런 식으로 수시로 개정을 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직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중간에 뭔가 부분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항상 정보를 여러분들이 뭐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 보시거나 해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항상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알고 계시고요. 교육과정은 어쨌든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봐야 되는 자료는 이거다라는 것만 결정되면 그때부터 암기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전체적인 틀만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초등, 중등 뭐 유아할 것 없이 교육과정 기출문제는 뭐냐면 이해 없어요. 이해 없고 그냥 암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뒤에 17페이지에 특수교육법도 나와 있거든요. 교육과정이랑 법은 이해 아닙니다. 그냥 암기예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법은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 더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걸 뭐 약간의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법 문제랑 교육과정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암기한 걸 그대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어를 좀 다르게 썼다. 그래도 안 돼요. 채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랑 법은 여기 나와 있는 말, 용어 그대로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정말 암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교육과정이랑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히 외우는데 힘을 쏟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월, 6월까지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봐두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보시다가 7월부터 아주 열심히 외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시기에는 여기에 좀 더 힘을 주고 이 시기에는 여기에다가 좀 더 에너지를 쏟고 이런 식으로 좀 비중을 다르게 해서 보시는 그런 요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전공별로 좀 다르니까 강조되는 점들이 좀 다릅니다. 유아특수이신 분들은 다른 전공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유아특수이신 분들은 이제 시중에 그 개론서나 강론서 보면 유아특수 교육 개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지원이라던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이게 아주 어릴 때 적용되는 내용일지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약간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유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특수교육학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냐면 행동수정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많이 나오는데 초등특수 문제의 특징은 교육과정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교육과정 문제가 단지 우리 전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초등 문제도 똑같이 그대로 나오고요. 때로는 한 문제의 초등 문제랑 우리 문제가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걸 초등이신 분들은 잘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등특수는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은 사실 중등특수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로 아주 벼락치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등은 정말 처음부터 많은 비중을 특수교육학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학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별로도 약간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시기별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좀 약간 좀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이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몇 번째 보는 건지 내가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이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그냥 하는지 뭐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추실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초반에 이런 건 꼭 해내야 된다. 후반에 이런 거 해도 된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교육학 같은 경우 초등, 유초등이신 분들의 교직 논술이라던가 아니면 중등의 교육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걸 할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반에 좀 이제 초기에 이걸 좀 해두시면 마음 편히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특수교육학에 대한 기본 이론 넉넉 석 달을 잡으실 수 있는데 2달로 다 하는 것도 진짜 정말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서브노트를 하시거나 하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교육학이라던가 무슨 뭐 교직 논술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획은 계속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보시고 어쨌든 3월, 4월 이 정도까지 기본 이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기본 이론에 대한 자료 정리를 안 해도 될 만큼 정말 제대로 하는 걸 4월 정도까지는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보완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하는데 뭐 어쨌든 아주 길게는 제 생각에는 상반기 안에만 하셔도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계획할 때는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4월까지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공부를 좀 더 제대로 반복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늦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그러니까 해보시고 수정하실 수 있는데 3월이나 4월까지는 늦어도 기본 이론을 제대로 정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보통은 이제 1, 2월에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다가 3월, 4월 이쯤 되면 교육과정을 이제 보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셔도 여유가 되시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육과정이 뭔지 이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걸 외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면 그 다음은 정말 암기하시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제가 3, 4월에 보통 많이 하시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뭔지를 상반기 안에만 파악해 두셔도 7월부터 암기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등이신 분들은 약간 다르죠. 초등이신 분들은 초등교육과정 하시면서 교육과정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르게 제대로 공부를 해 두시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5, 6월에는 보통 뭐 심화 이론을 본다던가 아니면 기본 이론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보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론서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기출문제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는 이론 보충하고 9, 10월에는 실전 감각 기르고 이런 걸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모의고사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절대 휩쓸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건 예시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는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좀 덜 얘기했는데 기본 이론을 보실 때는 그냥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문제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구나, 이런 걸 물어봤었구나, 그냥 답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냥 이런 거, 이거 봤었는데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기출문제가 어떤 건지만 보시면 되고요. 한 3월, 4월, 5월 그쯤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이 있죠. 시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그런 걸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권에만 의존하시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만약에 책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할 때는 내가 먼저 해보고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을 끝내고 뭐 3월, 4월부터 보기 시작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시험 치기 직전 날까지도 계속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답을 안다고 기출문제를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답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물어봤는지, 예를 들어서 차별 강화를 가지고 차별 강화의 내용을 얼마나 자세히 물어봤는지, 뭘 물어봤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자주 나왔는지 이런 게 다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뭐랄까요, 경향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 문제에 나온 답만 본다고 절대로 그건 기출문제 본 게 아니고요. 만약에 차별 강화가 타행동 차별 강화가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접인도 행동 차별 강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지식을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차별 강화의 특징이 나왔다. 그럼 다음엔 차별 강화의 장단점이 나올 수도 있고, 차별 강화에 뭐가 나왔다. 그럼 관련된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대화 양식이나 자료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이론을 접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변형 문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관련해서 또 하나 또 꼭 알아두실 것은 최근에 서답형 문제만 보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최근 한 10년간의 기출문제, 시험 유형이랑 상관없이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다 보셔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들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기본 이론을 제대로 정리하는 거 진짜 첫걸음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기출문제도 스터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도 하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서 개별적으로 세워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뭐 물론 컨디션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생각 가지는 거, 이런 게 너무 뻔한 말 같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뭐 계속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1년 내내 일관적이에요. 뭔가 상태가. 뭔가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뭔가 뭐 성격 아니면은 무슨 뭐 행동 이런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신만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흔들리고 슬럼프 계속 빠지고 내가 너무 했다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잘 판단하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그걸 믿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꾸준하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관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힘드실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던 걸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정말 공부하실 때는 그런 게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막 영향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 조절 잘하고 이런 건 너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두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도적이셔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계획을 정말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주도적인 거는 뭐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내가 어떤 공부를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보고 뭘 덜 봐야 될지, 이 모든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은 구할 수 있겠지만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절대로 주변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마시고요. 아, 나 지금 교육과정 하나도 안 봤는데 쟤는 다 본 것 같아. 막 이런 걸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난 서브노트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쟤는 벌써 이만큼 했네.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 1년 내내 그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계획을 나 이번 달에 특수아동교육 개론서 읽어야지. 이게 계획이 끝인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뭐 너무 큼직큼직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지적장애 하고 그 다음엔 자폐하고 이렇게 끝?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잡히고 실행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꼼꼼하신 분들이 더 잘하긴 하지만 꼼꼼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노력을 해서 이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이걸 다 세세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 안 되면 다음 날로 미루고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자기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점검 전략이 있는데 매일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아주 세세한 일들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나의 행동을 정말 강화시키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론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의 정의와 특성과 이건 오늘 서브노트를 어떻게 정리한다. 무슨 책을 본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다 안 될 수 있겠죠. 다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또 나에게 맞춰서 수정해 가면서 매일매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큼직큼직하게는 최대 여기까지는 이만큼을 꼭 완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들도 양식을 많이 쓰시면 제일 뒤에 뒷페이지에 보면은 부록으로 몇 장을 그냥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간 계획, 월간 계획, 그 다음에 일일 계획. 제일 뒷페이지 보면 일일 계획 몇 장, 4페이지 있죠? 보이시죠? 제일 뒤에. 요거 이렇게 월화수목금 되어 있는 거,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계획을 세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시간에 뭘 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저는 되게 일이 많거나 바쁘거나 할 때 이걸 하면은 시간을 훨씬 좀 알뜰하게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시고요. 제일 밑에 ALT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실제 학습 시간. 내가 정말 앉아 있었지만 30분은 스마트폰하고 30분은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빼고 내가 정말 공부한 시간만 제일 밑에다가 숫자를 한 번씩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을 했고 이만큼은 제대로 시간을 못 썼구나 이런 게 또 점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이 방식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획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 그래서 뭐 그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거나 하시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질문을 많이 하셔서 미리 좀 이제 해놨는데 스터디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스터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스터디를 워낙 많이 하세요. 워낙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터디 안 하면 불안해지고 이러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스터디는 거기도 제가 써놨지만 잘하면 정말 좋지만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고 시간만 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스터디를 할 때도 분명히 또 스터디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군가는 주도를 하고 이제 누군가는 끌려가기도 하거든요. 스터디를 할 때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실 때 본인이 그럴 때는 그냥 뭐 못됐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책임질 일을 있으면 책임을 지되 할 것은 하되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터디 하자 그랬는데 난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지금 내가 이 시기에 뭘 해야 될까? 면접 공부를 할까? 논술을 쓸까? 아니면 기본 이론에 대한 서브노트를 같이 하자고 할까? 기출 분석을 같이 할까? 할 수 있는 주제는 너무 많아요. 아니면 생활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콜하고 뭐 시간 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는지 점검해주고 뭘 할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다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걸 하시면 되지 절대 이거도 끌려가시거나 흐지부지 막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성격 차이가 있고 한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로 하신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은
이기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기적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나한테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는 예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나열해 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또 이제 스터디로 너무 막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권화랑 서브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노트 하실 때는 이제 참고로 이거 30노트, 30 파일 아시죠? 종이에 이렇게 파일 링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종이를 사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정리하면은 되게 정리하기가 좋은 게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첨부할 수 있으면 거기다 또 넣으면 되니까 파일 두꺼운 거 사셔서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수험서 같은 걸 아예 30 파일로 다 뚫어가지고 그 단권화를 하실 때에도 책을 다 뚫어서 30 파일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하면서 쓰고 필요한 건 또 그 30 파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추가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변도 잘 보시고 하셔서 그런 것들은 정보를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소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분석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체크만 할게요. 기출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답만 찾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출문제를 보면서 출제 영역도 보고 아, 이 출제를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했느냐, 대화 내용을 줬느냐, 그래프를 줬느냐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이론 정리도 하고 변형 문제도 만들어보고 출제 영역표도 이제 이것도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들어 보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권화를 하시든 서브노트를 하시든 무슨 수험책을 보시든 수험서는 보통 또 기출문제 표시가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서브노트를 하실 때에도 거기다가 기출문제에는 꼭 표시를 따로 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스티커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빨간색은 기출문제 아니면 뭐 노란색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티커, 동그란 색깔별 스티커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브노트 하셨으면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표시를 하셔서 한눈에 나중에 그 자료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1년 내내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몇 문제를 실어놨는데 그냥 나머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한번 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1번이랑 2번 있죠. 기출문제 분석의 예시 1번, 2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다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답형만 보시는 거 절대로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초등이라고 초등 문제만 보시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유아, 초등, 중등 거 내가 특수교육 전공이니까 그냥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막 교차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이셔도 중등 보시고 중등이셔도 나머지 다 보시고요. 예를 들면 1번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예시 1번 2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게 객관식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에게 학생에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왼쪽은 그 교수학습 지도안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보기가 이제 있고 이 중에서 바른 걸 고르는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선 이건 초등 문제였었는데 이제 여기에 적용된 교수학습 모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이 문제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보기를 보시면 제가 굵게 기울여 놓은 부분 있죠. 이게 다 각각의 영역에 다양하게 나오는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은유법, 사회적 도해, 소거기법, 파워카드 전략, 그 다음에 DSM-4 TR에 대한 진단 준거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각각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난이도의 문제구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구나.
아스퍼거는 자폐범주성 장애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DSM-5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좀 달라졌는데 요 당시에는 아스퍼거에 대한 것이 이제 자폐 안에 들어갔어요. 자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도애 전략이라던가 파워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은유법이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폐 학생의 어떤 그런 언어적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한 문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답만 찾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객관식 기출문제를 보실 때, 지금은 제가 보기를 빼놨는데 객관식을 서답형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문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보기 빼고 문제의 상황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 소문항 1번, 2번, 3번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객관식 문제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서답형 문제를 만들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다양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답은 한두 번 보면 그냥 암기하게 되기 때문에, 외워지기 때문에 답은 정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에서 26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게 올해 초등에서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대화 내용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관찰 기록 방법을 쓰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면 관찰 기록 방법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시면 그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가 이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뭘 써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대화 내용 안에 이 기억이 무슨 방법인지에 대한 단서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 기록 방법을 쓰시는 건데, 관찰 기록 방법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이 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관찰 기록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좀 더 계속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른 관찰 기록 방법이 이 문제에 나왔다면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산점도거든요. 산포도, 산점도라고 하는 것인데 산점도, 산포도가 나왔다. 나머지 방법들 이런 게 있지. 이거만 끝이 아니라 이 대화 내용에서 만약에 다른 기록 방법을 설명한다면 뭐라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지런하셔야 돼요. 자꾸 귀찮다고 생각 그냥 안 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부지런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도 과제가 어려우면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떤 문제 행동의 기능을 대신하는 올바른 의사소통의 형태를 가르쳐주는 FCT라는 전략인데,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지도법을 쓰라고 했죠. 근데 간혹 지도법을 쓰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니은에 해당하는 지도법의 특징을 써라. 그죠? 니은의 지도법에 해당하는 단계를 써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소문항을 또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한 번에,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3, 4월에는 기출문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5, 6월에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뭐 정리하기. 아니면 7, 8월에는 기출문제랑 관련해서 기출문제에 나온 이론을 전부 다 내가 그냥 백지에 써보기. 이런 식으로 방식들을 정하셔서, 체계적으로 정하셔서 다양하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나름 목차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저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뭐 끝나고든 언제든 나중에 질문을 하시거나 면담을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강론서, 계론서 목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년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지울 건 지우고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웬만한 건 다 나와 있게 했고요. 강론서나 계론서가 보면은 이제 계론서 보세요. 계론서가 진짜 많습니다.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뒷페이지까지 보시면 계론서가 진짜 많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꼭 보시면 도움이 될 법한 게 첫 번째 나와 있는 특수아동교육. 이거는 너무 잘 쓰여진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쓴 그냥 직접 여기에서 쓴 책이고요. 그래서 읽기도 되게 편하고
그다음에 되게 개론서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잘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걸 꾸준히 읽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논술 쓰시거나 아니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웬만큼 해결이 될 만큼 꾸준히 많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그런 책이 바로 특수교육 3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3판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보시는 게 그 아래 최신 특수교육 10판. 요거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이 보십니다.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09년에 나온 특수교육 용어사전에도 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책이 되게 비쌉니다. 용어사전이어서 한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한 권인데 종이도 너무 좋고요. 이건 다 사셔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실 수 있거나 하시면 그냥 참고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용어에 대한 그런 정의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제 정의를 해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사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되시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경영론이라고 나와 있죠. 네 번째, 별 네 번째. 이거는 최근에 나온 책이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특수학급 경영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 통합교육에 대한 설명도 있고 행동수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공부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부를 다 하시고 마치 개론서 보듯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딴 쪽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론을 특수학급 경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쉽게 잘 정리를 해주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유아이신 분들 유아특수교육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점점 학생들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학습과 삶을 위해서 자기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이 많이 다뤄지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그 내용을 다룬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참고가 되십니다. 나머지는 기회 되시면 그냥 서점 가셔서 보시거나 물론 이 안에서 나머지 책들도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잘 된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보시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거는 특수아동교육이랑 최신 특수교육 이건 꼭 보세요. 아시겠죠? 전공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9페이지에 가면 평가 있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강론서예요. 강론서도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강론서도 이렇게 많고 이제 제가 옆에 보면은 연도랑 이런 걸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진 않은데 연도를 다 써놨으니까 최근에 나온 책들 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우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막 다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보게 되는 수험서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9페이지에 평가에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별표가 있는 게 가장 많이 보시는 책이에요. 특수교육 평가는 뭐가 잘 정리되어 있냐면 평가랑 관련된 개념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 진단 및 평가는 개념 설명도 잘 되어 있지만 뭐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냐면 최신의 검사 도구들 있죠. 지능 검사 도구, 적응행동 검사 도구 이런 거 있죠. 검사 도구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보다 보면 문제 상황에 검사에 대한 검사 프로파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프 같은 거, 검사 결과지 같은 거. 근데 그게 장애아 진단 및 평가라는 책에 검사 도구마다 하나씩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시기에 좋아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뭐 책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많이 보실 수 있고 중요한 책은 거기 두 번째 책 보면 박승희 교수님 책 있죠? 이거는 93년이 아니고 2003년 되게 오래된 책이죠. 그 책을 딱 보면 되게 옛날 책처럼 생겼고요. 되게 지루하게 생겼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나머지 책들에도 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책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좀 지루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 책이 거의 기본이에요. 통합교육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신진숙처 세 번째 통합교육이라는 책.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요거도 요즘 거의 다 필수적으로 보시죠. 말씀드리지만 책 자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기본 정리하시면서 넘겨보시고 필요한 부분 혹시나 있으면 예시라던가 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행동수정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행동수정도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아실 텐데 행동수정이라는 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에는 챕터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래도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것이 특히나 좀 잘 쓰여진 게 거기 이소연 선생님 책 발표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고요. 나머지도 뭐 다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별표 해놓은 책들 보시면 행동수정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행동수정이 되게 공부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행동수정 공부는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해를 잘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많이 나오고 행동수정에서 본 여러 가지 전략이나 원리가 결국은 장애 영역별로 전략 공부하실 때 다 적용이 되는 거라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써두세요. 써두시고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거기 중간에 보면 이효신, 이소연 선생님 책에서 교사를 위한 응용행동 분석이랑 단일 대상 연구 2개 있죠. 그거는 묶어서 뭐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냐면 옆에다가 실험 설계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동수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연구 설계, 실험 설계거든요. 그런 거 AB 설계, 반전 설계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대표적인 책. 그래서 그런 거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거 2가지 보시면 되고요. 공학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밑에서 2번째 특수교육 공학. 사실 공학에 대한 건 이거 보시면 됩니다. 공학은. 보완대책 의사소통이 있긴 한데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이 책도 중요한데 이거는 의사소통 장애랑 관련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교육은 중등이신 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올해 초등에 전환교육 모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당황스러워 했었습니다. 초등이신 분들이 전환교육은 그런 건 좀 뭐 사실 초등에서는 전환교육을 내지 않겠어 라고 공고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태까지의 어떤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전환교육은 중등만 보면 되겠지라는 것은. 그런데 초등에서 이번에 전환교육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모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초등이신 분들도 이제 전환교육의 간단한 이론은 봐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전환교육은 책 자체 강론서는 그냥 중등이신 분들이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초등이신 분들은 강론서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개론서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간단한 이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 지적장애가 이제 정신지체죠. 요즘은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교육법에서는 아직 정신지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쓰셔도 무방은 합니다만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는 추세이죠. 지적장애 책은 사실 그 6번째 백은희 선생님 옛날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되게 기본적인 어떤 내용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많이 보시는 책인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수험서 같은 거 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잘 나와 있는 게 이것도 제가 올해 나와서 봤더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2번째 학지사에서 나온 책. 이거 보시면은 정리가 좀 쉽게 잘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시는 게 신진숙 저자 밑에서 4번째 이런 거 많이 보시고요. 제일 아래쪽에 송준만 저자 같은 경우는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직은 아니고요. 뇌랑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도 책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그냥 다 알게 되시는 건데 결국 책들이 이렇게 많지만 책 안에 구성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정서행동장애 챕터 이름 뭐 역사, 정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이제 내용이 좀 다른 건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이제 꼭 고르라면 제일 중간에 2014년에 올해 나온 정서 및 행동장애 2판 이거 아니면 위에 있는 박명애 저자책 이런 거 정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폐는 또 어떤 책이 많냐면
자폐는 우리가 그냥 자폐를 하나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폐는 너무나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폐 범주성이라고 하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그러다 보니까 책도 아스퍼거 책도 있고 뭐 무슨 책도 있고 무슨 책도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너무 세세한 거보다는 이제 자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중간에 이승희 저자 책 있죠? 요게 좀 기본적으로 설명이 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몇 년 지났지만 이거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책마다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소현 저자 별 해놓은 부분은 자폐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책 있죠. 밑에서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자폐의 전체적인 틀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이승희 저자 책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좀 더 각 전략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학습장애. 학습장애도 정말 여러분들 이제 그 여러 영역 중에서 공부를 하실 게 너무 많은 그런 영역이고 또 책이 한 몇 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약간 책이 덜 나왔을 때 그다음에 기출문제가 덜 나왔을 때 공부하시는 양이 지금보다는 적었던 것 같은데 시험 문제도 좀 더 다양하게 나오고 해서 학습장애 공부도 진짜 잘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학습장애는 사실 학습장애의 아주 대표적인 강론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김동일 저자. 이게 거의 학습장애 책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학습장애 하면 이 책을 거의 다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이건 기본으로 보시는 거고 그 밑에 보면 3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김애화 저자 학습장애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서 보시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어디에 나와 있든 이 책이랑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올해 나온 책인데 학습장애 총론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이거도 이제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책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합쳐져서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는 학습장애 학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최신의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제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보시면 거의 뭐 한 7, 80%는 중복이에요. 여러 책들이. 학습장애 하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근데 부분적인 어떤 뭐 사례가 다르게 나와 있거나 어떤 전략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거나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참고하시고. 시각장애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거는 딱 3개. 제일 위에 임만수 선생님 책, 그 밑에 박순희 선생님 책, 제일 아래쪽에 복지재단에서 만든 책. 이렇게 참고하신다면 그 3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청력검사. 청각장애는 이제 뭐 청력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지 공부하는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주는 2번째 책이라던가 최근에 나온 5번째 나와 있는 책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밑에서 3번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도 이렇게 하니까 뭐 자꾸만 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밑에서 2번째 수어회화 있죠. 이건 원래 제가 여기에 써놓지 않았었는데 올해 기출문제에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의외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점자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자는 매년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문자 청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체계로 지문자가 있고 그냥 자연수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자는 우리나라 한글책의 자음 모음을 손으로 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이고 문법적인 거니까 그런데 수화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화 자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보통은 안 하셨거든요. 기출문제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수화가 나와서 참고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일단 리스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장애도 정말 계속 많다고 말씀드려서 뭔가 죄송합니다만 의사소통장애도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의사소통장애 안에 하위 영역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각 하위 영역의 특징이 다 다양하고 각각을 또 따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소통장애 최근에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고은 저자책 이거 잘 보시면 좋아요. 이거 이해도 잘 되고요.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좋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게 아까 공학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보완대체 의사소통도 매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도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심연서 선생님 책 있죠? 의사소통 장애 진단 평가. 이런 책들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써놓으세요. 의사소통 장애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고 공부하기가 좀 뭐랄까요. 좀 성가시고 좀 아무튼 그런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자발화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 위에서 5번째 김영태 아동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 있죠? 이거는 의사소통 장애 뭐 다른 설명보다 옆에 자발화 검사 이렇게 자발화 분석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발화 분석.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체는 초등이신, 유초등이신 분들은 잘 봐주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 그렇다고 너무 간단한 기본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기본으로 다 보시고 중등이신 분들은 특히나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에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자세하게 최대한 많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의 간호, 중등에서는 지체나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내용이 좀 생각지도 않은 지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가끔 다뤄지기도 해요. 난이도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보시는 거 그다음에 꼭 보시면 좋을 법한 책은 중간쯤에 박은혜의 공저 지체장애 학생 교육 있죠. 요거. 그다음에 위에서 3번째 중도장애 학생의 교육. 이 책도 정말 좋습니다. 이 책은 되게 두껍고 또 책이 양쪽이 2단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공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책도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보는 그런 책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떤 건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시험이 과연 어떤 건지 유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시기별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막 어떤 뭐 기출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막 답을 찾을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까지는 쉬실 거죠, 그죠? 1월 1일부터 공부하실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남은 시간 동안,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하시고요. 기회 되시면은 서점 가서 우리 전공 책들도 한 번씩 쭉 훑어보시고 이제 뭐 여기 노량진에서 가셔도 되고 대형 서점 가면은 웬만한 책들 다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뭐랄까요? 그런 분위기나 그 내 주변 상황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많은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적당한 게 어렵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서 남은 이제 시작하셔서 합격하는 날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아주 똑똑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장특법에서도 이거도 설마 그러진 않겠죠. 전환교육 모델이 초중에 나온 것처럼 배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장특법도 유아 내용이 있고 초등 내용이 있고 중등 내용이 있어요. 거의 공통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현재로서는.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또? 교육과정이 네. 15년도에 전면 개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걸 공부하시면 돼요. 개정이 만약에 돼도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면 개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정이 되면은 그게 개정된 순간부터 적용이 되진 않아요. 보통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뭘 공부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죠. 내년에 교사가 되실 거죠. 그러면 교사가 될 시점에 적용할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15년에 만약에 전면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나오면 그거의 적용 시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시기가 언젠지를 보고 내가 현재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은 자꾸 개정이 되고 최근에도 너무 교정이 돼서 최근 한 3, 4년 동안 교육과정을 보는 범위가 너무 복잡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2008 교육과정 보고 3, 4, 5, 6학년은 뭐 보고 우리는 다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셔야 되니까 그런 틈날 때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틈틈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장 교육 그 현장 특수교육이라는 웹진 기회 되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보시고 또 하나는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은 메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연수 자료, 그 다음에 뭐 거기도 현장 특수교육 무슨 배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화랑 관련된 자료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자료가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들어가 보시면은 소식도 접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런 연수를 했구나. 이런 뭐 발표회가 있었구나 뭐 이런 거 보시는 것도 그냥 뭐 알게 모르게 그런 안목이 좀 길러질 수 있으니까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랑도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끝나고 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의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꼭 계획 잘 세우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